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MK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로 인해 화려한 조명과 끊임없는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였지만 한서연은 행사장 한 구석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단아한 검은색 드레스는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과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그녀의 고요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거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장의 중앙에서는 MK그룹의 젊은 대표 강민혁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서연이 아닌 홍보실장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아내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바빴으며 가끔씩 터져 나오는 최유라의 애교 섞인 웃음소리는 서연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민혁의 막강한 권력과 배경 앞에서 뻔히 보이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애써 모른 척하며 그저 아부 섞인 찬사를 보내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눈치 없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민혁에게 다가와 서연의 안부를 물으며 사모님을 왜 저기에 혼자 두시냐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을 때 민혁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제 아내는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그저 집에서 화초나 가꾸는 게 유일한 재능이라고 비하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동조했고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서연을 흘겨보며 민혁의 팔에 더욱 밀착하며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 들었다. 서연은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클러치 백을 고쳐 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혁의 뒷모습을 응시했고 머릿속으로는 오늘 밤 실행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고 있었다. 민혁이 믿고 있는 그 조용한 아내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MK그룹의 이면 계약과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가 자랑하는 성공의 절반 이상이 그녀의 익명의 조언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이 등 뒤로 멀어지며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기사에게 집으로 가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개인 사무실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강민혁의 완벽한 세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었다. 한편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민혁은 그제야 서연이 있던 자리가 비어있음을 깨닫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바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내가 기껏해야 질투심에 못 이겨 집으로 도망쳤을 것이라 확신했고 내일 아침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자신의 눈치를 살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건배를 제의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밤이 사실은 몰락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서울의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누구도 이곳이
국내 재계 순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그녀가 강민혁의 아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비밀스러운 작전기지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 속에는 MK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각종 재무제표, 그리고 민혁이 비밀리에 진행해온 불법 자금 세탁의 경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시각화되어 붉은색과 푸른색의 선들로 얽혀 있었다. 그녀는 불편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서랍 속에서 뿔테 안경을 꺼냈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파티장에서의 주눅든 사모님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연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접속한 비밀 서버에는 고스트라는 닉네임으로 저장된 수천 건의 분석 보고서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들은 지난 5년간 MK그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해결책을 제시했던 익명의 조언들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천재적인 직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서연이 밤을 새워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산하여 그의 책상 위에 교묘하게 올려둔 정답지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최근 작성하다가 멈춘 MK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파일을 열었고 화면 가득히 붉은색 경고 표시가 떠 있는 페이지를 잠시 응시하다가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것은 그녀가 남편을 위해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던 침묵이었으며 이제 그 침묵은 민혁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는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서연의 숨겨진 능력을 알아본 몇 안 되는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이 건네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안에는 민혁이 최유라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과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불법 로비 자금의 증거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사모님이 정도면 이혼 소송이 아니라 당장 검찰에 고발해도 민혁을 구속시킬 수 있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민혁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MK그룹이라는 왕국이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와의 대화가 끝날 무렵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오피스텔의 또 다른 문이 열리며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걸어 나왔는데 그는 과거 MK그룹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물러났던 JS 투자회사의 장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민혁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후 재기를 노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에게 MK그룹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으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다. 장 회장은 서연의 치밀한 계획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자신이 과거의 민혁이 아닌 서연과 싸웠다면 뼈도 못 추렸을 것이라고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통찰력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민혁을 궁지로 몰아넣을 시나리오를 점검했고 서연은 장 회장에게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한편 파티가 끝나고 만취 상태로 귀가한 강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텅 빈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고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서늘하다고 느꼈지만 술기운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이 보내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 초안을 스마트폰으로 대충 훑어보며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MK그룹은
제게 우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서연이 꼼꼼하게 검토하여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찾아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겠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의 조언도 없이 오직 자신의 감만 믿고 진행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경영자인지 스스로 감탄하며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계약이 체결되면 가장 먼저 축하 파티를 열자고 협고인 목소리로 떠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민혁은 침대 옆 협탁에 놓여 있어야 할 해장국과 꿀물이 보이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가정부를 호출했다. 달려온 가정부는 사모님이 어제 파티장에 가신 이후로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기껏해야 친정이나 호텔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카드를 정지시키라고 지시하려다 귀찮다는 듯 관두라고 말하며 어차피 돈이 떨어지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올 여자를 찾으러 다닐 시간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부재가 주는 묘한 불안감을 애써 무시한 채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를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오늘 체결할 수조 원 규모의 계약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M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임원들은 민혁의 등장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자 임원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고 민혁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상석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신용을 했다. 재무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권 분쟁 가능성과 환경 규제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올리려 했지만 민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을 가로막았다. 민혁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는 거냐며 이사가 무능해서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고 결국 재무이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MK그룹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민혁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담긴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작성된 이혼 소장이 놓여 있었다. 화면 속 민혁은 화려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상대방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가 죽음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재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옆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듯 김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민혁이 계약을 체결하고 의기양양하게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퀵서비스로 배달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비서실에서도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과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이 보낸 것이 아니라 서연이 의도적으로 흘린 척 위장하여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처럼 꾸민 최유라의 과거 비리와 이중 장부 사본이었는데 민혁은 이것이 경쟁사에서 보낸 협박장이라고 오판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최유라를 호출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이것은 서연이 민혁과 최유라 사이의 신뢰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던진 첫 번째 미끼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마치 낯선 타인의 집을 방문한 손님처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안을 감돌고 있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2층 침실로 올라가 드레스룸을 열었지만 명품 가방이나 보석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결혼 전부터 아끼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부모님의 사진이 담긴 액자만을 챙겨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다. 옷장 가득 걸려 있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들과 모피 코트들은 강민혁이 자신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입힌 인형 옷에 불과했기에 서연은 그것들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가 챙긴 짐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적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과 자유가 담겨 있었기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짐 정리를 마친 서연은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민혁의 서재로 향했는데 그곳은 평소 그녀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자 민혁의 권위가 집약된 공간이었다. 묵직한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는 그가 평소 애지중지하는 몽블랑 만년필과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사진 속의 서연은 웃고 있지 않았고 민혁은 그녀가 아닌 카메라 너머에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고 그 옆에는 결혼 반지를 빼서 나란히 두었는데 반지가 유리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적막한 서재를 울렸다.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선전포고였으며 반지를 뺀 그녀의 약지에는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지난 결혼 생활의 구속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이 저택을 나서려 할 때 주방에서 나오던 가정부 박 여사가 그녀의 짐 가방을 보고 놀란 눈으로 달려나와 어디 가시는 거냐고 물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 여사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서연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던 사람이었기에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사장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만류하려 했지만 서연의 눈빛이 너무나 평온하고 확고해 보여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밤 늦게 술에 취해 귀가한 강민혁은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쳤다. 평소 같으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옷을 받아주고 꿀물을 대령했을 아내가 보이지 않자 그는 서연이 아직도 어제의 일로 토라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와 반짝이는 결혼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술 기운에 흐릿했던 시야가 순간적으로 명확해지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한 민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입가에는 비틀린 냉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류를 꺼내 읽어보기도 전에 봉투를 집어던지며 미친 여자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이것이 서연이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이는 유치한 연극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감히 강민혁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갈 곳도 능력도 없는 여자가 집을 나갔으니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울며 불며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한서연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백화점 VIP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가 사용하던 계좌까지 동결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민혁은 서연이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기어들어와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 작정이었으며 그녀에게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카드를 정지시킨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민혁은 내친 김에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을 집합시켜 사모님이 돌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는 서연이 대문 밖에서 처량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틀린 우월감을 느꼈고, 그것이야말로 주제를 모르는 아내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고용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난처해했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민혁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다시 서재로 돌아와 굴러다니는 결혼 반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고, 텅 빈 손가락을 보며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혼자만의 승리에 도취되어 독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한편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 도착한 서연은 휴대폰으로 카드사에서 날아온 카드 사용 정지 문자를 확인하고는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민혁의 행동 패턴은 그녀의 예측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문제가 생기면 대화나 이해보다는 돈줄을 쥐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방식을 택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였다. 서연은 이미 자신의 개인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민혁이 모르는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그의 경제적 제재는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민혁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깨어난 민혁은 습관처럼 침대 옆에 호출벨을 눌러 물을 찾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박 여사가 쟁반에 물과 해장국을 들고 들어오자 그는 왜 아내가 직접 오지 않고 아주머니가 오냐고 따져 물으려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밥상은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지만 평소 서연이 날씨와 일정에 맞춰 미리 코디해 두었던 옷들이 보이지 않자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옷장 앞을 서성거렸다. 양말 한 짝부터 넥타이 색상까지 모든 것을 서연에게 의존해왔던 그는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곧바로 가정부 탓으로 돌리며 화를 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민혁은 사소한 불편함들에 시달려야 했는데 늘 제자리에 있던 시계나 지갑이 보이지 않아 시간을 허비했고, 셔츠 단추가 헐거워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서연은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탱해주던 존재였음을 민혁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너 없어도 나는 완벽하다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고, 서연이 없어진 자리를 최유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짓눌렀다. 민혁은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현관으로 나가며 오늘 회사에 가면 반드시 대박 계약건을 성사시켜 서연이 자신의 발밑에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회사에 도착한 민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모님의 카드 사용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갑자기 카드가 정지되면 당황해서 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기 마련인데, 서연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너무나 조용했다. 민혁은 그녀가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며칠 지나면 현금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연락이 올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두라고 지시하며 보란듯이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유라의 목소리는 어쩐지 떨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어제 민혁이 보여준 익명의 투서 사건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민혁은 그것을 단순히 경쟁사의 모함이라고 치부했지만
유라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낱낱이 알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서연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이제야말로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는데 평소 쥐 죽은 듯 지내던 서연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사라진 타이밍과 자신의 비리가 폭로된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라는 민혁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물며 자신의 차명 계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민혁의 집무실로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는 손에 등기 우편물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는데 민혁이 어제 찢어버린 합의 이혼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연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민혁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다가 청구 취지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 서연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땡전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이혼만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민혁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른 전개였으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는 서연이 그에게서 얻어낼 것이 돈 따위가 아니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분노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박살냈고 법무팀장은 파편을 피하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당장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모두 고용해서라도 이 건방진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감히 나 강민혁을 상대로 소송을 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의 분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돈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여자를 대체 무엇으로 협박하고 회유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그의 숨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민혁이 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날뛰게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였으며 그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가 저지를 실수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MK그룹의 주주 명부와 이사회 구성원들의 성향 분석표가 띄워져 있었는데 서연은 그들 중 민혁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을 규합하여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그 리듬은 마치 카운트다운을 세는 시계 소리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민혁의 파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한서연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민혁의 저택에는 여전히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적막이 아닌 폭풍 전야의 불길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혁은 아침마다 침대에서 눈을 뜰 때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의 감촉뿐이었고 그 서늘함은 그의 심장까지 파고들어 기분 나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드레스룸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는데 도대체 어느 넥타이가 오늘의 슈트와 어울리는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서연은 그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날의 일정과 날씨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성향까지 고려하여 완벽한 스타일링을 준비해 두었지만 지금은 수십 개의 넥타이가 뱀처럼 뒤엉켜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민혁은 결국 아무거나 집어들고 거칠게 매듭을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타일리스트를 당장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득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상황 역시 집안 꼴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민혁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제대로 검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서연이 밤새 검토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는 포스트잇으로 주석을 달아두었기에 그는 그저 훑어보고 서명만 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깨알 같은 글씨들을 직접 읽어야 했다. 그는 난해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회계 수치들을 보며 극심한 두통을 느꼈고 짜증이 날 때마다 비서들을 호출하여 서류 정리가 엉망이라며 애꿎은 화풀이를 해댔다. 비서실 직원들은 사장이 왜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영문을 모른 채 공포에 떨며 숨을 죽였고 회사 내부망에는 사장의 갱년기가 온 것 같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지만 민혁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더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유라가 화려한 도시락을 싸들고 집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녀는 서연의 빈자리를 자신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며 민혁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다. 그러나 유라가 준비한 음식들은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이어서 며칠째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민혁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는 좁은 집무실을 가득 채워 그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민혁은 억지로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문득 서연이 끓여주던 담백한 된장국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던 반찬들이 떠올라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라는 눈치 없이 이번 주말에 쇼핑을 가자며 애교를 부렸지만 민혁은 그녀의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음처럼 거슬린다고 생각하며 피곤하니 나가달라고 차갑게 말해버렸다. 유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도시락을 챙겨 나갔지만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이 가졌던 기품과 우아함은 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후 회의 시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던 중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담당 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희귀 식물이 발견되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민혁은 책상을 내리치며 그런 건 미리미리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고함을 질렀다. 사실 이 문제는 서연이 떠나기 전 책상 위에 올려두려 했던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민혁은 그녀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만 믿고 사업을 밀어붙였기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는 임원들에게 무능한 밥벌레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회의실의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민혁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처음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일주일 동안 꾹 참아왔지만 지금 당장 이 난관을 타개할 묘책이 필요했고 그녀라면 분명히 현명한 해결책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이름조차 없는 아내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없는 번호이거나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제야 서연이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한 민혁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다.
감히 네가 나를 차단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포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의 막막함과 비슷한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당장 사람을 풀어서 한서연을 찾아내라고 소리쳤지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데 여자 하나 못 찾겠냐는 그의 호언장담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민혁은 서연이 자신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정작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지만 화면 속에 뉴스 앵커가 떠드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과 서연 생각으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가정부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모님이 평소에 관리하시던 화분들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왔고 민혁은 그제야 거실 한편에 놓인 난초들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을 발견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그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닦고 물을 주며 말을 건네곤 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자 생명력을 잃어가는 식물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의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다. 민혁은 박 여사에게 그런 쓸데없는 걸 왜 묻냐며 당장 갖다 버리라고 신경질을 냈지만 박 여사가 물러간 뒤에도 시든 화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불면증이 찾아와 민혁을 괴롭혔는데 그는 수면제를 찾기 위해 약 상자를 뒤졌지만 평소 서연이 챙겨주던 약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서랍을 뒤집어 엎으며 난동을 피우다가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서연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가계부 겸 일정표였다. 수첩 안에는 민혁의 생일이나 기념일뿐만 아니라 그가 먹어야 할 영양제 종류와 복용 시간, 그리고 셔츠 다림질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체는 너무나 정갈하고 단정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다. 민혁은 수첩을 덮으며 이것이 서연의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그를 위해 헌신했던 사랑의 증거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민혁은 차 안에서 경제신문을 펼쳤다가 일면 하단에 실린 기사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MK그룹의 경쟁사인 JS투자가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배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전략가가 영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에이 설마 그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고 그녀는 그저 집안일이나 하던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JS투자의 장 회장이 자신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혁은 재무팀장을 호출하여 JS투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지만 재무팀장은 이미 그쪽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파악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민혁은 무능한 놈들이라고 욕을 퍼부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최유라가 건네준 이중 장부 USB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만약 서연이 이 존재를 알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손이 덜덜 떨려왔다. 민혁은 급히 최유라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밤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녀를 통해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날 오후 민혁은 골프 회동에 참석했는데 그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인맥을 다지는 중요한 사교장이었다. 평소라면 서연이 동행하여 다른 사모님들과 어울리며 민혁의 평판을 관리해 주었겠지만 오늘은 혼자 참석해야 했기에 그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다. 라운딩 도중 한 대기업 회장이 민혁에게 사모님은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오자 민혁은 당황하여 아내가 잠시 해외여행을 갔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민혁의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MK그룹 부부의 불화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혁은 샷을 날릴 때마다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망신만 당한 채 골프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력한 존재였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이 모든 원인을 서연에게 돌리며 그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망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망쳤다고 확신했고 그녀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지만 정작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사장님 찾으시던 사모님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민혁은 눈을 번뜩이며 당장 위치를 찍어보내라고 소리쳤고 비서실장이 보내온 주소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 단지였는데 그곳은 민혁이 상상했던 화려한 도피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혁은 즉시 차를 돌려 그 주소지로 향했고 운전기사에게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그 좁고 더러운 곳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웃음을 날릴 준비를 했고 그녀를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이라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서연이 아니라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민혁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앞을 가로막고 섰다. 민혁은 비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때 건물 입구에서 김 변호사가 걸어 나오며 민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 변호사는 민혁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밀며 더 이상 사모님을 스토킹하거나 위협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 민혁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내 내가 만나겠다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굴욕을 맛보았다. 김 변호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모님은 더 이상 사장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차갑게 일가라고는 뒤돌아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민혁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문을 노려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지만 그 소리는 밤 공기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술에 취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고가의 도자기와 그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화풀이를 해댔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제는 단순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녀를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언론사를 섭외하라고 지시했고 서연을 희대의 악처이자 꽃뱀으로 몰아세울 인터뷰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민혁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MK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혁은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충혈된 눈을 진정시키려 애썼는데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건네준 예상 질문 리스트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주주들이 제기할 문제들은 이미 자신이 며칠 전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서연의 가출과 불륜설로 덮어버리려 했던 사적인 이슈들일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주주들이란 결국 돈만 쥐어주면 조용해지는 속물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준비한 화려한 청사진과 거짓 해명으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섰다. 단상에 오른 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아서 묘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글로벌 경제 위기와 경쟁사의 악의적인 모함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신규 리조트 사업의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환경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전임 담당자의 무능력 때문이라며 애꿎은 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주주석 앞줄에 앉은 주요 투자자들은 민혁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차거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혁은 조명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들의 싸늘한 반응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민혁의 연설이 절정에 달해갈 무렵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는데 역광 속에 서 있는 한 인형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 여인은 과거 민혁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던 한서연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주눅든 가정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장을 지휘하러 나온 여장군 같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가는 가운데 민혁은 단상에서 얼어붙은 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서연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 앞까지 걸어나와 멈춰섰고 그녀의 등 뒤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이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냐며 당장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은 서연의 곁에 선 변호사와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고 쭈뼛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고함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보였는데 그것은 JS 투자회사를 포함한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들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은 강민혁의 아내가 아니라 MK그룹의 2대 주주를 대리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경영진의 무능과 배임을 묻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서연의 정체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그녀가 내뱉은 배임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며 민혁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단상 아래 마련된 발언대로 이동하여 마이크를 잡았고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방금 변명으로 일관했던 신규 리조트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 온 자료를 띄웠는데 그곳에는 민혁이 무시했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원본과 그로 인해 발생할 예상 손실액이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되어 있었다.
서연은 강민혁 대표가 개인적인 성과 욕심에 눈이 멀어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이사회의 승인 절차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혁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고, 민혁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연이 제시하는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말문이 막혀 얼굴만 붉히고 씩씩거릴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민혁은 이성을 잃고 단상을 내려와 서연에게 삿대질을 하며 네가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던 주제에 경영에 대해 뭘 아냐고 고함을 지르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서연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려 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민혁의 그런 추태를 비웃듯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민혁이 지난 5년간 성공시켰다고 자부했던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누구의 분석과 전략에 의한 것이었는지 묻는 질문을 던졌다. 화면에는 과거 민혁이 결제했던 기획안들과 서연이 작성했던 원본 분석 보고서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는데 문장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본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서서 지난 5년간 MK그룹의 위기 관리와 핵심 전략은 강민혁 대표의 머리가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쫓겨난 줄 알았던 자신의 손에서 나왔음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조언을 따랐을 때는 회사가 성장했지만 오만함에 빠져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최근 6개월간 회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주가 그래프와 재무제표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주주들은 그제야 민혁이 천재적인 경영자가 아니라 아내의 능력에 기생하여 살아온 무능한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대강당은 민혁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해버렸고 민혁은 믿었던 주주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이것은 강민혁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인 홍보실장 최유라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 회사에 투자한 내역이라고 폭로했다. 장내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바로 엄청난 비난과 고성이 터져 나왔고 취재진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연은 떨고 있는 최유라가 앉아 있는 쪽을 바라보며 당신도 이 범죄의 공범이니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민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서연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뒹구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바닥을 기며 서연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민혁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부부 아니냐고 애원했지만 서연은 당신이 말한 부부는 내가 당신의 소유물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이 잃을 것은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자유가 될 것이라고 속삭이듯 말했고 그 말은 민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주주들은 즉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발의하자고 소리쳤고 이사회 의장은 분위기에 휩쓸려 긴급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냐고 절규했지만 이미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끌려 내려와 구석 자리로 밀려났고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처형식을 지켜봐야만 했다.
서연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이것으로 복수의 첫 번째 막이 내렸음을 실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이 대강당을 빠져나가려 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경영권에 도전할 생각이냐? 남편을 용서할 것이냐? 등 수십 가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서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아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직전 뒤따라 나온 민혁이 경호원들을 뚫고 소리치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차문을 닫기 전 그를 한 번 돌아보았을 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닫힌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민혁은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차 안에서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떨리는 손을 맞잡아 진정시켰다. 옆에 앉은 김 변호사는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하며 오늘 보여준 모습은 완벽한 승리였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서연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려 민혁이 완전히 파멸하여 죗값을 치를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느꼈고 이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텅 빈 대강당에 홀로 남겨진 민혁은 찢어진 넥타이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그토록 믿었던 측근들도 아부하던 임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으며 오직 청소부들만이 혀를 차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을 뿐이었다. 민혁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는데 그것은 검찰청에서 온 출석 요구 문자였고 내용을 확인한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소이자 다가올 파국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MK그룹 주주총회 사건이 톱기사로 다루어졌고 한서연의 등장은 재계의 잔다르크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서특필되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재벌가 사모님의 반전에 열광하며 민혁의 무능과 비리를 성토하는 댓글을 쏟아냈고 MK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을 거듭했다. 최유라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에 털려 온갖 악플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민혁은 전원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 숨어들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오만했던 왕은 자신의 성에서 쫓겨나 차가운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다. 서연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는데 화면 속에서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민혁의 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과 함께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오롯이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JS 투자와의 합병 조인식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밤이 깊도록 그녀의 방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었다. 대표이사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강민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남의 한 허름한 지하바에서 낮술을 들이키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평소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삼류 연예부 기자가 앉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몰락이 한서연의 치밀한 공작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 정보를 기자에게 흘리고 있었고 기자는 특종거리에 눈이 멀어
팩트 체크도 없이 민혁의 말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민혁은 서연이 결혼 생활 내내 우울증을 핑계로 사치를 일삼았으며 이번 주주총회 사건 역시 그녀가 내연남인 김 변호사와 짜고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벌인 꽃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침을 튀겼다. 그는 이 기사가 나가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 확신했고 대중은 재벌가 며느리의 타락한 스캔들에 더 열광할 것이라는 비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강민혁이 사주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는데 MK그룹 며느리의 두 얼굴, 순진한 남편을 배신한 탐욕의 화신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서연을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댓글 창에는 서연을 비난하는 악플들이 쏟아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의 과거 신상 정보까지 캐내어 유포하는 등 상황은 민혁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민혁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쾌재를 불렀고 이제 서연이 견디지 못하고 자신에게 연락해 살려달라고 빌 것이라 예상하며 위스키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하지만 그는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서연이 이 정도의 진흙탕 싸움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쏟아지는 비방 기사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동요나 분노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흥분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때가 되었다며 고개를 저었고 민혁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를 기다렸다는 듯 서랍 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검은색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민혁이 최유라와 주고받은 적나라한 메신저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최유라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MK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이른바 핵폭탄급의 증거 자료였다. 서연은 김 변호사에게 이 자료를 검찰과 메이저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하라고 지시했고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방송국들의 정규 뉴스가 긴급 속보 체제로 전환되었고 구스로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MK그룹 강민혁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민혁이 최유라에게 회사 돈 50억을 너의 계좌로 보냈으니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려라라고 지시한 메시지 캡처 화면과 함께 두 사람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송출되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서연을 욕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혀 민혁과 최유라를 향한 거센 비난의 화살로 바뀌었고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라는 청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민혁이 조작한 스캔들은 오히려 진실 앞에서 더욱 초라한 거짓말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목을 겨누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앞은 아침 일찍부터 강민혁의 1심 선고 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분노한 소액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호송차에서 내린 강민혁은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강민혁을 구속하라. 내 돈 내놔라 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고함 소리에 그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억울함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서며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있을 한서연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는데
그녀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법정 안은 엄숙한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재판장이 입장하여 자리에 앉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민혁의 변호인단조차 패색이 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찰은 민혁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그 근거로 서연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최유라의 결정적인 증언을 제시했다. 민혁은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판사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다수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봉을 두드렸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환호와 탄식이 뒤섞여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려 하자 그는 몸부림치며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악을 쓰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가 끌려나가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더러운 쓰레기가 치워지는 것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법정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뒤로는 민혁의 비명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서울 구치소의 접견실에 앉아 투명한 유리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민혁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민혁이 교도관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의 몰골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노화된 듯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수화기를 집어들고 유리의 얼굴을 밀착시키며 제발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내 재산 일부를 너에게 줄 테니 나를 꺼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서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녀의 연민에 호소하면 통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민혁의 횡설수설을 듣고 있다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 재산은 이미 모두 압류되었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팩트 폭격에 민혁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확인 사살당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이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다시는 내 인생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쳤기를 박으러 온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민혁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유리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힘 빠진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교도관이 제지하자 그는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지만 눈에서는 여전히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그를 버린 결정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반성은 감옥에서 혼자 하세요. 당신이 믿었던 돈, 권력, 내 연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오만 때문에 사라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에요. 라고 마지막 충고를 남겼다. 서연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혁은 다급하게 유리벽에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협박에서 구걸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본성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등 뒤로 민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철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민혁의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고 서연은 비로소 그 지독했던 결혼 생활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출소하게 되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온 서연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김 변호사가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민혁과 찍었던 마지막 가족 사진을 꺼내 근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렸고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영원히 작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제 그녀 앞에는 강민혁의 아내가 아닌 MK그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이자 주체적인 여성 한서연으로서의 삶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당당하게 준비된 차에 올랐다. 한편 독방으로 돌아온 민혁은 좁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깔보고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앞으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좁은 곳에서 썩어야 한다는 공포였다.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며 자신의 처지가 저 벌레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과거의 영광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오만했던 왕의 말로는 철저한 고독과 후회뿐이었고 그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MK그룹은 한서연의 혁신적인 경영 아래 과거의 부패 이미지를 씻어내고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서연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했는데 그녀의 리더십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내조의 지침서가 아닌 회사의 미래 비전이 담긴 기획안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느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JS 투자장 회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민혁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지병과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장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인생 무상이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인과응보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에게 민혁은 이제 증오의 대상조차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간 과거의 불행한 한 페이지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를 맡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서연이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의 오프닝 행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 미소 뒤에는 어떠한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것은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반면 화면이 오버랩되며 차가운 감옥 철창 너머로 차란 눈을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민혁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오만은 파멸을 부르고 겸손과 지혜는 승리를 부른다는 진리를 남긴 채 한서연의 통쾌한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